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준비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사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다렸던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드디어 오늘 6월 즈음에 선보일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 시작할 거다. 앨런 머스크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해서 뉴스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알파벳의 산하에 웨이모 있잖아요. 웨이모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서비스 확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모두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나 봐요, 김윤주 전문가님. 6월 말이라고 또 머스크가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 내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좀 많이 지연되긴 했습니다. 맞아요. 네, 2022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FSD 엔진 V11부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지금 뭐 13까지 갔으니까 뭐 FSD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뭐 차일피일 좀 미뤄졌고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법안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정책효율부 수장으로 갔지 않나 뭐 제 주관적인 판단 해보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오스틴에서 이제 모델 Y 기준으로 시범 서비스를 드디어 합니다. 근데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원격 관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는데 텔레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 그 과도기적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3단계니까 이제 4단계로 가고 결국 5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율주행 택시 운행하면서 뭐 저 멀리서 원격 관제를 조금 보겠다, 사고 예방도 하고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격 관제를 안 하게 되면 사고의 대응이 상당히 미비하겠죠. 그리고 저는 그 머스크의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정치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그것에 따른 득실은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분명히 계산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밝혔죠. 5년간 좀 집중하겠다. 뭐 본인의 취지인 것 같고요. 본인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거는 테슬라에게 상당히 좀 득이 되는 발언이었다고 평가를 좀 하고요. 향후에 이제 몇 달 내에 로봇택시를 1000대까지 확대 계획.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웨이모 쪽도 지금 벌써 자율주행의 법안 통과가 다 됐다 보니까 시범사업 박차를 좀 가하는 것 같은데 뭐 3파전인 것 같습니다. 뭐 2파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2파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의 NHTSA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입니다. 여기에 안전성 심사가 병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원격 관제나 안정성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확대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무리 없게 괜찮네 이런 뭐 평가가 좀 나오면 차량 대수는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표현을 유동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건 이런 뉴스플로우의 정보의 전달은 아닌 것 같고 이 자율주행의 시범 사업이 오랫동안 이제 미뤄져 왔는데 드디어 시행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주식시장의 훈풍과 트리거가 돼 있었느냐. 사실상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국내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율주행 상용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총 4가지 파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센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세 번째는 테슬라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꼭 전기차에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쵸. 네, 내연기관차에도 자율주행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갈 때 내연기관차가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네임드 전기차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이 좀 증폭되지 않을까 이 3가지.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전기차에는 여러분들 차량용 반도체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그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마진율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 4가지 파트에서는 어떤 트리거의 재부각의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업체들 얼마나 연관성이 있겠느냐, 모멘텀 정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강력하게 오늘장을 휘어잡을 만한 테마 이런 건 아니지만은 모멘텀 정도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6월에 시작하는지는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하죠. 물론 임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못한다면 뭐 타격이 더 크긴 하겠지만 한두 대 돌리는 거야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뭐 몇십 대 수준에서 중앙관제 통제하는 것은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테슬라의 그 13 버전 이후에, FSD 13 버전 이후에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수준은 뭐 손을 놓고 안심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정말 뜨겁게 나타나려면 이게 적어도 뭐 도시 하나는 장악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웨이모처럼 이것저것 뭐 달고 다니지 않아도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뭐 이것은 분명히 관련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이 잘 되는 게 조금 더 나은 게요. 테슬라는 어차피 부품을 받긴 하지만 자기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체적인 그 서비스의 런칭 자체를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 영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자율주행주들이 올라갈까?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올라가게 하겠지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행보 자체로 인해서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는 웨이모를 포함한 미국의 수많은 이런 뭐 벤처 단계 AI 업체들이 좀 더 업력을 많이 높여서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미국의 IRA 법안 자체가 지금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보조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 영역에서는 판매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국의 지금 종목군들에게는 별로 도움되는 내용이 없는 게 너무 한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테슬라에게 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저 자율주행 쪽에 주력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 2차전지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아예 보조금이 삭제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반가운 이슈이기도 하고, 뭐 미국 내 종목군들에게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나 국내 기업들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접점이 좀 약하다,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나와야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좀 전에 또 김민우 전문가님이 물론 내연기관차에도 달 수는 있지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사용량, 배터리의 사용량이 좀 늘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전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가 어렵다라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또 표결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주가는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부분이 모멘텀이 조금이나마 좀 될 수 있을 것인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아까 뭐 김종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테슬라를 250불 때 저도 그렇고 뭐 이사님도 그렇고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기사님 말씀에 핵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여기는 수직 계열화를 테슬라 자체에서 다 갖춰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 자체의 멀티플도 줄 수 있고, 뭐 어찌됐건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업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테슬라만의 전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2차 전지가 됐던 자율주행이 됐건 우주항공이 되었건 로보택시, 뭐 휴머노이드가 되었건 테슬라를 직접 공략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테슬라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면 테슬라가 어느덧 350불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는 이렇게 테슬라가 움직일 때 반대로 갔다는 게 사실상 좀 중요한 거고, 물론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오랜만에 3월 31일부터 시작돼서 쌓여있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연동관계로 좀 따졌을 때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 연동관계가 왜 아쉬운 측면이 있느냐? 테슬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제한돼요. 뭐 삼성전기, LNF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 테슬라는 어떤 중국 캐틀 문제죠. CATL에 사실은
독과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TL의 지금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사실상 2등과 1등이 예전에 삼성전자하고 TSMC 파운드리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40%대 중반일 때 삼성전자가 18%였습니다. 지금은 더 벌어진 상태인데 최초의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의 점유율 차이는 얼마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저는 그 LFP 중심으로 기술 전환 속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국내 기업들이 저하됐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거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가 저는 노이즈의 거의 끝물로 갖고 거의 해소되었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자만했다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2023년대를 생각해 보면 2차 전지를 그 실증나고 짜증날 정도로 모든 경제방송들이 매일 다뤘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뭐 2차 전지가 계속 주도력을 형성하고 갔기 때문에 뭐 실적도 좀 뒷받침됐고 매출액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근데 향후의 미래,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일도 모른다. 이 말의 격언을 너무나 무시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력 저하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 저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NCM 말고 지금 LFP도 없어요. 이거는 뭐 자명한 현실이고 그 무시했던 LFP를 국내 모든 기업이 지금 해가고 있다는 것은 과연 LFP의 기술력이 정말로 못 쓸 정도의 나쁜 것인가? 그 못 쓸 정도의 나쁜 것과 사업성이 없다면 지금의 삼성 SDI, LG엔솔, 뭐 PNT 등등 LFP 다 합니다만은 잘못된 선택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안 하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기업의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늦은 거죠. 자만, 기술력 저하.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주식시장의 혼란을 너무 가중시켰어요. 그 혼란의 가중의 강도가 질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필요 없다. 내가 정답이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다른 산업과 섹터는 절대 못 간다. 그 후유증은 누린 만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2차 전지만큼 완벽한 밸류에이션이 없다. 이런 코멘트 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뭐 이름도 모르는 일반인들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다 틀렸죠. 그러니까 늘 뭐 전문가도 틀리고 애널리스트도 틀리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게 저는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이 넘어와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트리거는 무엇이냐. 지금 LFP 배터리는 ESS가 됐든 무엇이 됐건 계속 확산 기조예요. 보조금 안 준다? 보조금 안 줄 수 있죠. 앞으로도 언젠가는 안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노이즈도 일정 부분 저는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안 주면 차량 가격이 비싸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게 기업이거든요. 네. 가격 구매력이라고 하죠. 상품의 구매력. 가격이 좀 다운돼야지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능이 괜찮아. 결국 LFP 배터리 확산이 되고 있고 저는 뭐 우리 기업들이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에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은 가능하다. 단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뭐 보조금 이슈 이런 거 발목 잡은 거는 노이즈가 다 선반영되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주면 감사고 앞으로도 향후에 점점 줄이거나 안 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2차 전지부터 자율주행까지 오늘 다루면서 이렇게 가지로 뻗어 나가는데 2차 전지의 부분에 관해서는 간단합니다. 과매도적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그런데 부담 해소가 좀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실적이 다들 적자인데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는 거. 두 번째는 실적 개선이 없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 개선이 없이는 기술적 과매도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 반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2차 전지의 반등을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고 매매도 좀 합니다만은 변곡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곡점. 자, 무슨 말이냐?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변곡점이 그냥 13만 원이다. 이렇게 지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14만 원. 그러면 최대치 맥시멈이 올해 여기까지인 거예요. 잘 주면. 그러니까 더 잘 주면 맥시멈이니까 좀 못 주면 11만 원, 12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응 전략은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저평가 낙폭 과대주, 대형주 쪽을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성장 가능한 소재, 소부장 중심 2차 전지입니다.
소부장 중심의 접근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장 중심의 2차전지 소부장 중심에는 실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해주신 얘기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어가지고 그래서 2차전지 좀 부정적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은 물론 이 눈높이를 너무 예전처럼 높게 잡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반등을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제가 좀 받아들였거든요. 맞나요? 네, 맞고요. 사실은 그 특정 종목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좋은 쪽이니까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그 PNT의 예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싼 그 종목들은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전지 소부장에서 흑자를 찍고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지만 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조금 오너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뭐 우리의 실적 좀 봐라.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좀 항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에 그 기업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주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지 모른다.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조정은 괜찮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는 꽂힙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으면 주가가 잘 가지 않겠습니까? 네. 실적이 뭐 나쁘면 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여전히 얼마든지 언제든지 반등의 높이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되는 2차전지 종목들은 투심이 안 좋을 뿐이지 네. 눈여겨서 쌀 때 좀 매집하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선별적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시각 어떻게 보세요? 2차전지요? 네,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도 맞고 다소 과도한 하락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반등 모멘텀도 있어야죠. 근데 반등 모멘텀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뭐 현대차 아이오닉 공장 세운 거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몇 달에 팔린다고 뭐 아이오닉 판매가 뭐 둔화되고 공장 중단된 게 뭐 영향을 주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유럽 쪽에서 지금 판매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유럽 쪽엔 중국에 계속 영역을 내주고 있고 배터리 부분이 그 다음에 미국 쪽의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의 판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아주 뭐 빠른 속도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국내는 오히려 판매가 더 부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위 한 15위 안에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테슬라 신모델이 나왔을 때 정도나 좀 끼어들고 그다음에 뭐 국내 모델들의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뭐 국내 비중이 워낙 그 전 세계로 보면 작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선 성장이 없고 유럽 쪽에서는 중국에 뺏기고 미국 하나 지금 보고 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뭐 아주 빠른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IRA 조기 폐지라고 하는 그런 악재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은 조금 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뭐 투자 관점은 저도 김민준 전문가와 동일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악재 구간에서 Q하고 P가 모두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꾸준하게 매수해야 정말로 다시 업황이 좋아지면서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두 이 종목만 바라보고 공격적으로 사고 있을 때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고 고난의 시절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매수의 그 초기 단계는 저는 뭐 소재 쪽보다는 여전히 셀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셀 기업이 현금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국내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수듐이나 뭐 리튬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그나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은 셀 기업들, 대기업들 쪽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 쪽에서 만약에 이제 다음 스텝을 밟게 된다면 그 다음에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고체와 관련된 것들도 일부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에 지금 쓰임새가 거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투자의 시기는 언제냐? 지금부터 주가가 빠질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앞서 드린 말씀은 다소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저도 투자 관점에서는 셀 기업들 중에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관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윤 전문가님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다고요? 네, 하나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뭐 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틀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아까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흑자를 쓰면 다른 기업들이 다 적자를 썼을 때 보통은 공개 일약이 되거든요. 다른 섹터들 그렇습니다. 이 섹터 전체가 안 좋은데 실적이 도드라지게 잘 나와. 뭐 작년에 너무 캐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공개 일하게 될 줄 알았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워낙 투심이 안 좋아서 네, 묻혀버렸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저의 예측 범주를 좀 벗어났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리레이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쪽, 김민주 전문가 이쪽 보자. 그리고 이사님은 셀 쪽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몇몇 종목군들 접근 가능할 만한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슈 봤고요. 다음은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리포트, 하반기 증시 전망 최근에 시리즈로 꾸준히 알려주고 계신데 한화투자증권 차례입니다. 21세기 중상주의, KB증권 반도체 섹터 리포트고요. 하나증권, 한화솔루션 어제 급락 나와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증권사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지금 3분기에 GB300을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블랙웰은 생산이 과연 제속도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신제품은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에게는 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만의 뭐 AI 뭐 컴퓨터 센터를 뭐 만들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대만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뭐 공급 계약 맺고 우리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는 지금 정치일정에 가려서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아마 이제 새 권력이 결정되고 나면 뭐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뭡니까? 다른 칩과 섞어 쓸 수 있도록 하나의 또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아키텍처를 이번에 내놓은 것은 엔비디아가 자기 칩만 고집하지 않겠다. GPU는 당연히 엔비디아 걸 쓰지만 가운데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칩에 대해서는 꼭 자신들의 칩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의 칩과 섞어 쓸 수 있도록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이번에 개발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다른 회사들에게도 분명히 영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포트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 뭐 TSMC가 비용을 뭐 30%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TSMC에 맡기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단계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량이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3분기 여전히 기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리포트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솔루션 어제 급락했는데요. 급락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원에서 결국은 IRA 조기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상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어쨌든 지금 양원을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그러면 IRA에서 실제로 감세 부분은 가장 빨리 없어지고 생산하는 쪽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도 2032년에서 2028년으로 4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생산분이 늘어난 것에 대한 AMPC의 현금 증가 부분을 지금 주가로 반영한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4년이 날아가면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당연히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28년까지는 지금 현재 구간의 보조금 AMPC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포트의 결론은 중기적으로는 나쁠 게 없다. 오히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뭐 보조금의 기간이 줄어든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현재 어제 이제 움직인 미국 시장의 그 종목군들도 오히려 이제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다음 첫 번째로 준비를 해주셨던 하나투자증권 하반기 증시 전망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박승희 연구원의 자료가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리포트는 뭐 그동안 제가 뭐 여러 리포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투자 아이디어 정보 차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역사를 얘기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유무역을 선호한 것 같지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황에 따라서 자유무역 안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를 지배한 적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보호무역으로 가면 무역이 줄어들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무역은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저렇게 블록화로 가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대외개방 경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망한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고 일단 첫 번째 준비된 그림부터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실제로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형자산 투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R&D라는 겁니다. 그런데 R&D를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이제 예산을 대폭 깎는 바람에 잠시 좀 주춤거린 부분은 있죠. 그 다음에 그 R&D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구하는 뭐 대학원생들의 뭐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R&D를 하지 않으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것,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R&D를 가장 늘린 쪽이 어디일까?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R&D를 대거 늘리면서 나타난 성과가 뭡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나올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R&D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R&D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같이 가기도 했고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의 하나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로 보호무역주의로 간다고 해서 무역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자기가 공장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비용이 10배 올라가는데 누가 미국 가서 공장 만들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생산해 내겠습니까? 일부는 가겠죠. 그런데 다시 옛날에 그 화려했던 1930년대, 40년대에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던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중국도 일부 산업은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경공업,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으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한화투자증권의 입장에서 각각의 섹터를 구분해서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은 AI, 그 다음에 R&D 쪽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실제로 민주당 정부였을 때 R&D 비용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IPO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부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성비 있게 만들어내는 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일부 라면이라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쪽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상주의로 가고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쪽이 R&D 비중을 높이고 있는 뭐 AI 쪽 이런 쪽의 하나의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가성비 쪽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번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이제 저 얘기는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 네. 종목에 제가 다 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저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민준의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맞네요. 유니드 가져오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내 정책 효과도 좀 보고, 뭐, 대권 후보 주자들이 뭐, 탄소 포집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가 잘 올라왔고요. 뭐, 다른 종목도 퍼포먼스는 더 좋았었는데, 뭐, 유니드 이야기를 계속 좀 드렸었는데, 뭐, 7만원대에서 93,000원이니까, 뭐, 한 30% 넘게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단지 빅데이터로 좀 돌려보니까요. 1분기 실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호실적 썼습니다. 그 사실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유니드 업황이 칼륨 쪽인데 그 기반이 뭐 세제도 있고 유리도 있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다 산업권에 들어가는데 주력이 농업 쪽입니다. 칼륨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이 있고 국내 법인이 있는데 국내 법인의 그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업황이 괜찮으니까 올해 역시나 가이던스의 실적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밸류는 지금 선행 포워드 기준으로 6배 정도, 배당은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그 주가가 뭐 이 종목은 뭐 좋은 진입 타점이라면 사실은 뭐 75,000원대에서 밴드 8만원 사이에서 매집을 좀 했어야 되는 종목인데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30%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타진하시는 분들은 뭐 이 9만원대 사서 8만원대로 좀 미끄러졌을 때 현금 여력이 있어서 매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그런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좀 돌려보니까 매수 추천가가 이 91,000원에서 94,000원, 전일 종가는 93,500원입니다. 이 사이로 좀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118,000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도달 확률도 58%, 뭐 거의 60% 언저리까지 2, 3개월 좀 돌려보니까 나오고요. 지금 이 유니디의 그 도달 확률은 1.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달이 되지 않아서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84,500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뭐 매직 관점으로 굳이 가지 마셔라. 해지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나 매집을 안 하실 거면 이동평균선 21선 언저리를 강하게 좀 이탈했을 때는 그냥 손절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은 65% 그리고 하락 확률 35% 나오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의 손익비입니다. 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불지 않았을 때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흘러내렸을 때 기대 손익비는 어떻게 되느냐. 뭐 19.8, 20대 7 정도 되니까 약 한 2.8대 1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기대 수익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94,000원대 피보나치 61.8%의 단기 저항이 있었어요. 그 피보나치의 계산 수식이나 이론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지냐 아니면 저항이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장중에 그런 흐름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하게 94,000원을 넘으면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음 라인 105,000원 그리고 118,000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드 짧은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시네요. 빅데이터까지 알아봤습니다.